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직후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국민 삶을 위해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판한 당원 게시판 논란이 국민의힘 계파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김민전 최고위원이 공개 설전을 벌였고 한 대표는 당의 자해적인 이슈라고 우려했습니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가 지금이 개헌 적기라며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하고 국회는 상원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입장과 함께 트럼프 2기를 맞아 우리의 외교 안보 정책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에게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재명 대표가 오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선고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담도 일정 부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자신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관여 증거가 부족하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았다며 정부 여당을 향해 국민들의 나은 삶을 위해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습니다.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의힘에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 해병이 순직한 지 14개월이 지났는데도 정부와 군은 수사를 방해하고 진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하고 국정조사로 수사 외압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직도 02-700-8080으로 전화를 건 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대통령의 경로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모레 국정조사 특위 의원 명단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원 게시판 의혹을 두고 당내 공방이 더욱 격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도부 회의에선 한 대표와 김민전 최고위원 간의 공개 설전이 벌어졌고 의혹에 침묵했던 한 대표는 회의 직후 입장을 쏟아냈습니다. 이소희 기자입니다. 당원 게시판 의혹을 둘러싼 국민의힘 당내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당은 민주적이어야 한다며 의혹을 정면 지적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일부 최고위원들이 한동훈이라는 이름의 동명이인 8명이 글을 올렸다고 주장하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경로가 궁금하다고 직격했습니다. 일부 최고위원 등 당직자가 8동훈이 있다. 이런 얘기를 언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8동훈이 있는지 알게 되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 자료를 일부 최고위원은 보는데 왜 저희는 못 보는지. 또 한 대표 사퇴 관련 글을 쓰면 당에서 고발한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지적을 이어가자 한 대표는 고발을 준비하는 사람이 없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말하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회의 직후 한 대표는 당원 게시판 논란이 당의 자해적인 이슈라고 강조했습니다. 당대표를 흔들고 명태균 게이트 국면에서 개인 이슈를 덮기 위한 의도가 아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누가 썼는지 밝혀라, 색출해라 라고 하는 건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 할 수 없는 발상이고, 게다가 최근에 문제를 제기하려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대개 명태균 리스트에 관련돼 있거나 김대남 건에 나왔던 사람이거나 자기들 이슈를 덮으려는 의도도 보이고요. 한편 한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지만 지난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징역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을 존중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방송 이소희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어제 일본에서 반쪽으로 진행된 사도광산 추도식 논란에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여야는 유족들을 불참하게 만든 정부의 총체적 외교 실패라고 질타하며 후속 조치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조선인 노동자의 강제 노역이 이뤄졌던 일본 사도광산을 올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며 한국과 일본이 약속했던 사도광산 추도식. 하지만 어제 일본에서 열린 첫 추도식은 우리 정부와 유족이 빠진 반쪽 자리로 진행됐습니다. 추도식에 야스쿠니 신사참배 이력이 있는 극우 인사의 참석과 일본 정부의 사과 없는 추도사 내용이 알려지면서 정부가 막판 불참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회 문체위는 사과와 반성을 약속했던 일본의 약속 불이행에 대한 강한 유감을 밝혔습니다. 전체 역사를 반영하겠다던 일본이 2015년부터 누누이 그 역사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음에 대해 다시 한번 성토하며 오늘 같이 송구하던 말씀과 함께 참담한 심정을 전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추도식이 얼마나 무성의하고 그 의미를 격화시키려 노력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오늘 한국에서 별도의 추도식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합의도 사과도 받지 못한 정부의 외교 전략 부재 탓이라는 책임론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단은 우리 정부의 외교적인 실패이자 무성과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외교부가 외교 전략의 부재 또는 이런 인식의 부재 이런 것도 인해서 국민들에게 또다시 이런 외교 참사를 안겨준 데 대해서 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여야는 현재 일본이 또 다른 세계유산 등재를 진행 중인 아시오 광산 등에 대해선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와 후속 조치 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문체위는 이에 앞서 최근 불거진 대한체육회의 각종 논란과 관련해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체육계 인권침해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등 29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네, 오늘 이슈팩 천지원 객원 기자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 결과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정치권의 관심이 오늘 이제 쏠려 있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결국 무죄로 이제 나왔습니다. 오늘 재판의 쟁점부터 살펴볼까요? 네, 먼저 이 대표는 지지자들의 연호 속에 다소 담담한 얼굴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먼저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창의 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 그 고통에 비하면 참으로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께한 6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 지난주 재판과는 달리 밝은 얼굴로 함께했고요.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박찬대 원내대표, 이현주 최고위원 등 일부 의원들은 이 대표 발언 중 울컥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선거법 위반 재판 때와는 분위기도 발언 수위도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재판에서 쟁점이 된 건 김모 씨에게 위증을 강요했는지 그 고의성 여부였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던 검사 사칭 사건 당시 누명을 썼다고 말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었죠. 이 과정에서 전 성남시장 비서인 김모 씨에게 자신한테 유리한 증언을 요구했다며 위증교사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통화 녹취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거라는 관측이 많았는데요. 재판부는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통화 당시엔 증언을 할지 그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고 네. 통화에서 변론 요지서를 제공하거나 증언을 요청한 것 등이 방어권 행사 안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김모 씨 증언에 허위가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이 대표가 위증을 예견했거나 알지는 못했다. 위증교사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아직 대북 송금과 대장동 등 관련 재판이 남아있지만 민주당은 오늘 선고로 검찰에 대한 공세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위증 교사가 아니었다. 1심 재판부의 이제 판단이었는데 오늘 재판을 시작으로 이번 주 국회에 여야 충돌이 예상되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요. 이번 주 일정도 살펴볼까요? 네, 먼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예상됩니다. 이르면 내일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보이는데 네. 민주당은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표결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당초 민주당은 대여 공세에서 특검법 통과에 주력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 8명의 이탈표가 힘들더라도 부결될 경우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혐의와 비교해서 공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김 여사 사건을 담당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번 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게 그 연장선에 있는 건데요.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할 경우 여당을 배제하는 규칙 개정안, 해병대원 순직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도 처리할 계획입니다. 상설특검의 경우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될 수 없고 국정조사 역시 야당 주도로 통과시킬 수 있는 만큼 두 사안 모두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사 탄핵이 이 대표 선고에 대한 보복적 방탄 탄핵이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은 악법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역시 공수처의 수사가 끝나지 않은 만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지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때처럼 특위 출범 직전에 전격 참여를 결정할지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 소식도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가 그 가족 이름으로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글이 대거 올라와 있다. 그런 의혹이 이제 제기되면서 시작된 공방이 식을 줄도 모르고 점점 더 격화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한동훈 대표가 이제 공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내 그 갈등이 가라앉을 가능성 좀 어떻게 내다볼 수 있을까요? 일단 한 대표 입장 발표만으로 진화는 어려워 보입니다. 앞서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 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민전 최고위원과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였거든요. 네.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도 친한계 당직자와 친윤계 당직자 사이 고성이 오가는 등 언쟁이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일 처음 의혹이 제기된 이후 보름 넘게 한 대표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피해왔었는데요. 오늘 이 최고위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는 백브리핑 자리에서 한 대표가 작심 발언을 한 겁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건네기도 전에 7분가량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 이 논란을 당의 자해적 이슈라고 표현하면서 명태균 리스트에 관련이 돼 있거나 자기 이슈를 덮으려는 사람이 문제 제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네.
친윤계는 여전히 진실규명을 주장하고 있고 친한계는 한 대표 끌어내리기 프로젝트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갈등이 격화하고 있어서 이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비방글에 대한 공개 수사가 진행될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동훈 대표는 오늘 이재명 대표의 이제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당내 논란에 대해서 이제 침묵한 거다 입장을 밝혔는데 앞으로 이제 민생에 집중하면서 또 이재명 대표 향후 재판들을 예의주시할 그런 계획이라고요? 네, 지난 15일 있었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이후에는 국민의힘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면서 사법부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오늘은 한 대표가 SNS에 짧은 글을 올리고 수석 대변인이 논평을 낸 것에 그쳤습니다. 대신 민생경제특위를 발족하면서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는 민생에 집중하겠습니다. 민생경제특위는 제가 직접 키를 잡고 대한민국의 민생 회복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샅샅이 살피고 즉각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한 대표 체제 이후 5번째 특위인 건데 특위에는 송원석 기재위 간사 등 각 상임위 간사들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특위에서 펴낸 정책이 정부와 공조로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이제는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천지원 개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이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와 상원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회는 오는 27일 정치 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오다인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헌법 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를 시작한 대한민국 헌정회. 정대철 헌정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하며 개헌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회 상원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 조정하는 내각 불신임제와 의회 해산제도도 없고 미국처럼 국회 상원제도 없다 보니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오히려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헌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22대 국회가 출범하고 대통령 임기 후반부에 접어든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강조하며 오는 27일 국회박물관에서 개헌안을 확정하기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토론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당대표 그리고 학계와 시민단체가 대거 참석할 예정입니다. 헌정회는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12월 헌법 개정안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정 헌정회장은 특히 2026년 국민투표를 거쳐 2027년에는 개정 헌법에 따른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공평한 과세를 하기에는 준비가 부족하다며 힘겨루기 하지 말고 과세 유예를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가상자산 투자를 투기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자산 형성, 새로운 희망의 도구로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최근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증거보전 신청을 촉구했습니다. 윤종군 원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는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위협과 공천 개입 등의 의혹을 규명할 핵심 증거라며 휴대전화 교체를 구실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도 윤 대통령 부부가 모든 국정농단 의혹에 당당하다면 기존 휴대전화를 그대로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가 다음 달 12일 예정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묵묵히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국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재판은 재판이고 정치는 정치라며 선고 이전이든 이후이든 조국 혁신당의 활동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다음 달 12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11월 25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반쪽짜리 추도식입니다. 1,500명이 넘는 조선인들이 강제동원돼 혹독한 차별을 받으며 노동을 해야만 했던 사도광산에서 희생자들을 위한 추도식이 어제 열렸습니다. 하지만 야스쿠니 심사를 참배한 이력이 있던 일본 정부 인사가 참석을 하면서 우리 정부는 반발의 의미로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대신에 우리 정부는 오늘 사도광산 인근의 조선인 기숙사터에서 별도의 추도식을 열었습니다. 일본 따로, 우리 정부 따로 반쪽짜리가 된 추도식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자체적인 추모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는 한일 양국 간의 과거사 문제에 관한 한 일본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원칙을 지킨 것으로 평가합니다. 이번 사도광산 추도식이 한일 양국의 민감한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와 같은 결과가 우리 외교 당국의 안일한 태도 때문은 아니었는지 겸허한 반성과 점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광산 추도식은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사도광산을 등재 신청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약속한 한일 양국의 주요 합의사항이었죠. 우리 정부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채 추도식이 열렸을 뿐 아니라 합의사항이었던 강제노동 표현과 반성 내용도 추도사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한일 간의 협상 결과가 공개됐을 때부터 일본 측이 과연 약속을 지킬지, 일본을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가 됐었습니다. 2015년 군함도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을 때도 일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전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끝내 진정성을 보이지 않은 일본 정부를 향해서 그리고 협상 과정에서부터 단호한 대응을 하지 못한 우리 정부를 향해 민주당에선 예견됐던 외교 참사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해방 이후에 최악의 외교 참사입니다. 정부의 처참한 외교로 사도광산 추도식이 강제동원 피해 노동자 추모가 아니라 일본의 유네스코 등재 축하 행사로 전락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이 퍼줬습니다. 독도도 퍼주고 역사도 퍼주고 위안부도 퍼주고 강제동원도 퍼주고 군사협력도 퍼주었습니다. 이런 저자세 퍼주기 외교의 결과가 바로 사도광산 추도식 참사입니다. 내년이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게 됩니다. 반쪽짜리로 끝난 첫 번째 사도광산 추도식이 내년엔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와 진심이 담긴 추도식이 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토큰증권 법제화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 수순을 밟을 예정인 가운데 여야가 청년과 중도층을 겨냥한 경제정책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코인 과세와는 달리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토큰증권 발행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개정안에 한뜻을 보인 건데요. 또 한동훈 대표가 토큰증권 발행 법제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급물살을 타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800만이 넘는 우리 국민들, 그중에 또 대다수는 청년이신데요. 가상자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청년들의 자산 형성의 사다리로 활용되고 있거든요. 토큰증권 발행이란 부동산이나 미술작품 그리고 음원이나 지식재산권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을 여러 조각으로 나눈 뒤 블록체인을 통해 증권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가의 자산도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산 규모가 작은 청년들도 투자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는 건데요. 때문에 청년을 겨냥한 정책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물 자산을 증권화하는 만큼 금융 상품에 대한 범위 제한과 확실한 규율 체계도 마련돼야 한다는 건데요. 투자자 보호와 산업 성장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감독기구의 유연한 규제 권한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시도됐던 토큰 증권 법제화, 22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나란히 법안을 발의한 만큼 신속한 법안 통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이어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더해지면서 전국의 긴장도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그리고 격화하고 있는 여당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연결돼 있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무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네. 지난번 선거법 위반 선고 때와 이제 정반대로 여야의 협의가 이제 교차했는데요. 우선 재판부 판단에 대한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재판부의 판결이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만, 네. 저희가 보기에 법이라는 것들이 일반의 상식과 이렇게 완전하게 틀릴 수가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술은 마셨는데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그 이재명 대표로부터 위증 교사를 받아서 자기가 위증을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의 유죄가 판결이 됐어요. 근데 정작 그 사람에게 위증을 하라고 지시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그 방어권의 차원에서 그것은 위증 교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보세요? 네네.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두 사람 다 무죄라면 또 그건 모르겠는데, 혹은 두 사람 다 유죄라든가, 한 사람은 지시를 받고 나는 위증을 그 사람 때문에 했습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에게는 유죄를 내리고, 그 사람에게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한 사람은 그건 방어권 차원이니까 유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그 선고 결과에 대해서 진실과 정의를 언급을 했습니다. 오는 28일 김여사 특검법 재표기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은 정권 퇴진 여론전도 계속해 나갈 텐데요. 선고 이후에 더 거세질 대여 공세엔 좀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가요? 일단 이재명 대표의 진실과 정의는 고무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선거법 위반 판결이 나왔을 때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법부에 대해서 본인에 대해서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면 그것은 정의로운 것이고, 본인에 대해서 불리한 판결을 내리면 그 미친 판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얘기가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대여 공세를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본인이 스스로 선거법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아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 판결은 이게 무죄다라는 선고가 나왔지만, 지난번에 그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그 통과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다 기각을 내렸던 유창훈 판사조차도 위증교사는 입증된 것으로 보인다. 혐의가 입증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2심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자기 코가 석자나 빠져 있는 상황인데 대여 투쟁을 강화한다고 그래서 그게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소구력이 있을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이 격화하고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는 비난글은 12개밖에 안 된다. 당대표를 끌어내리려는 것이다. 일명 이제 김옥규 의원 프로젝트 설이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친윤계는 손쉬운 확인 회피라면서 당무감사로는 부족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이걸 잠재울 방법은 없을까요? 잠재우는 게 아니고요. 이걸 잠재우기 위해서는 엉터리 주장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 보면 오늘같이 중요한 날에도, 오늘같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는 날에도, 그리고 명태균 사건으로 인해서 파장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이 와중에도 일부 우리 당내에 있는 분들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진화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당력을 집중해서 공격을 할 것인가 보다는 한동훈 대표를 흠집내는데 거기에 전력 투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제 기준으로 보면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고요. 당무 감사를 한다는 것들에 대한 아무런 논리적, 법적 근거가 당원 당규상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조금 진행되다 보면 이것이 결국은 한동훈 죽이기를 위한 어떤 프로젝트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럴 경우에 후폭풍이 적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내년 1월 20일로 예정된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귀환을 앞두고 트럼프 2기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 전국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두 사안에 대해서 국회 외통위 위원이자 민주당의 외교안보통일 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이신 이재정 의원을 모시고 관련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우선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직접 현장에 나가 계셨었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도 이제 봤는데요. 검찰의 이제 구형은 징역 3년형이었고 재판부 판단은 이제 1심인데 무죄로 나왔습니다. 여당에서는 위증한 사람만 유죄라는 게 수긍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냈고 변호사 출신이신데 네. 오늘 1심 선고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너무 자연스러운 결론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 판결을 보고 난 뒤에 제가 농삼아 그랬습니다. 제가 변호사고 정치를 그만두게 되면 다시 변호사 법조직역으로 돌아갈 텐데 저는 자신 없다. 지금과 같은 재판 환경에서 수사 환경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법률적 사실을 관철시킬 수 없고 시민들에게 조력할 수 없다면 난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이제는 법률가의 전문성이 무의미해진 시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오늘 판결 듣고 그냥 웃음이 지어졌는데요. 너무 당연한 예측에도 왜 이렇게 다행스럽다고 느껴야 하는지 다행스럽다고 느끼면서도 찹찹한 느낌이기도 했습니다. 네네. 네, 또 오늘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 지 딱 100일째가 되는 날이더라고요. 오늘 이 무죄 선고로 한고비를 좀 넘기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남아있는 재판들이 지금 많은 그런 상황이고 여당과 검찰 공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민주당이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신지 들어볼까요? 네, 단순히 정치인이 어쨌든 교도소 담장을 걷는다고 하고 흔하게 가능하거나 실수할 수 있는 영역의 것들이 아니라 오늘 판결만 치고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상 무죄 판결을 다시 뒤져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사가 일어나고 또 피의자로서 피고인으로서 법정에 세운 것이거든요. 정말 이거야말로 기우제 같은 거죠. 인디언 기우제 같은 거죠. 갈 때까지 가보겠다라는 방식이라면 이건 개인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무도한 검찰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명백히 규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당내 의원만이 아니라 당원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지난 주말에도 광화문 거리만이 아니라 제가 안양이 지역구인데 가장 그래도 번화가인 번개역 사거리에서 한 4시간 정도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호응이 달랐어요. 좀 힘을 실어줘야 되고 뭔가를 바꿀 수 없다면 스스로 바꿀 수 없다면 그렇게 바꾸려고 노력하는 분들한테 힘을 실어줘야겠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느껴졌거든요. 사법 리스크라는 것들이 정치적 공세로 계속 이야기되어 온 지는 너무나 오래됐습니다. 그것들을 그 공세가 부당한 공세라면 단합해서 의연하게 그리고 또 이것들을 대처하는 것이야말로 정치 개혁의 지점이고 사법 개혁의 지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1심 판결 계기로 이 기세로 이제 주말 집회가 이제
점점 더 열기도 이제 뜨거워질 것 같은데요. 조국 혁신당이 이제 탄핵 초안을 공개를 했었고 또 오는 그 28일 목요일이죠. 김 여사 이제 특검법 재의결이 네. 있을 예정인데 앞으로 윤 대통령 뭐 탄핵과 또 조기 퇴진 가능성 좀 어떻게 그 전망을 하실까요? 의원님께서 임기 단축 개헌연대에 또 네. 참여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탄핵이라는 것이 워낙 예외적 수단이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없었더라면은 기꺼이 동참하셨을 국민들조차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계시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고민들은 분명히 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공감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개헌 논의는 사실 이 정부 들지 않았더라도 너무 오래된 헌법, 이제 녹슬고 거미줄 쳐진 부분들을 개선할 때가 되었지만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지난 국회에서도 번번이 좌절이 됐었는데 이 국회에서만큼은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민주적 통제를 하기 위한 것이 개헌이라면 그것도 국회에서 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주도 물론 광장에 함께 하겠지만 광장에 먼저 나선 것이 사실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저 역시도 똑같은 방식의 반복에 대해서는 그런 기시감에 가장 어떻게 동의할 수 없는 게 정치인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이시거든요. 저는 국민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반발짝 뒤에서 따라가야 되는 게 정치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역의 당원들이 따라 나서고 제가 기꺼이 이제는 정말 사전에 나가서 그 광장의 자리에 앉아 있을 정도 채워야 될 정도면 국민들의 목소리도 대통령 스스로의 결단이 어렵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 이제는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개헌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할 수 있고 법리적으로도 검토해 본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의원님과 저희가 외교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국내 정세가 이런 가운데 지금 트럼프와의 또 외교 문제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미 트럼프 일기에서 우리가 경험을 해봤듯이 트럼프식 외교는 그동안 전통적인 외교 방식과는 좀 이론에 있어서 좀 차별점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요. 지금 인선을 마친 국무장관과 안보보좌관의 면면에서 이 트럼프 2기의 외교 안보 정책 방향 좀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가면 좋을지 분석을 좀 들어볼까요? 예, 소위 저희가 보수당 정권에서 볼 수 있는 네오콘 사람들이 다 배제된 채로 신진 인력 그리고 또 히스토리가 없는 사람들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나마 그 안에서 공통점을 뽑자면 네. 마가적 충성도가 있는 사람들로 꾸려져 있죠. 이 얘기는 그분들의 성향들을 분석하면서 과거에 했던 얘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책적으로 조금 엇갈리는 인선은 무엇일까 해석하는 한국의 언론들도 많던데 네. 그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중심의 정책이 관철되기 쉬운 구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그 안에 이제 정보국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 의원이었던 사람입니다. 네. 어떻게 행보나 일관성 등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 있었던 그분의 발언을 보고 예측할 수 없거든요. 그야말로 트럼프식의 정치에 기꺼이 동조할 수 있고 협조할 수 있는 사람. 과거에 볼턴만 하더라도 사실은 트럼프한테는 굉장히 걸끄러운 이제 안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건 사실이지만 보수 네오콘들의 어쨌든 자존심을 지키느라 트럼프 스스로의 색채를 못 보여줬다는 후회가 있었던 지난 정권이거든요. 이번에야말로 트럼프 색채를 드러낸다. 근데 그 안에는 오히려 전통적 네오콘의 가치에 어떤 방점을 뒀다기보다는 거래주의자. 사업가 트럼프에 초점이 맞춰진 그런 방식의 외교안보 협상 전략이 구사되지 않겠냐라는 짐작입니다. 네, 트럼프 2기를 이제 보면서 우리 입장에서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우려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이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인데 트럼프 당선인 이제 이런 이야기를 최근에 했습니다. 내가 재임 중이면 한국은 연간 100억 달러, 13조 원의 분담을 내고 있을 것이다. 한국은 머신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정부 입장은 이제 한 달 전에 방위비 이제 협상이 끝났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제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제 기우다 이런 입장인데 트럼프 당선인이 과연 이제 13조 원 정도 뭐 그에 미치지 않더라도 상당한 금액의 방위비 분담을 이제 증액을 요구할 것인지 우리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죠. 아시다시피 저희가 협상이 끝난 것은 그것의 거의 10분의 1 정도의 금액입니다. 1조 5천억 원 정도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난 협상이지만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했다고 생각하고 인플레를 감안한 정도의 지난 협상과 이제 비슷한 조금 더 뭐 그렇게 유의미하게 해석할 수 없는 증액인데요. 이번 주
저희 외통위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아마 네.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된 정부 측의 보고를 듣고 국회에서도 의결을 할 텐데요. 이렇게 1분담국에 국회까지도 의결을 거친 절차를 도로 이제 원점으로 돌린다는 것 자체는 트럼프 정부로서도 부담이 될 테고요.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지금 진행된 절차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양국의 노력은 국가 대 국가의 합의라는 점을 거듭 설득을 해야 되겠고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되 이것만큼은 저희가 이미 지켜야 될 방어선인 거죠. 너무나 상식적으로. 네네. 좀 압박용으로 우리에게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또 그 내밀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보실까요? 당연히 내민다라고 봐야죠. 트럼프의 당선을 이제 문정인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비정상적인 개인적 성향을 지니고 있지만 트럼프의 당선은 결코 비정상적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만큼 미국 사회가 이미 보여주고 있었던 여러 가지 징조들이 결과론적으로 드러난 건데 저는 트럼프의 다음 정책에 대해서도 참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만 예측되는 상황이지만 몇몇 가지 방식에 있어서는 트럼프의 행동 양식에 대해서 저희도 학습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의 적절한 외교 전략을 구사해야 되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그렇기 때문에 직전에 남미에 가서 여러 가지로 이제 조금 일변화한 듯한 이제 외교 정책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미중을 모두 우리가 이제 고려하고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 역시도 네. 정부 나름대로 지금 노력하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워낙 외교 정책에 있어서 가치 외교라는 하나로 달려온 정부라 조금 염려는 됩니다. 네, 또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게 북미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 이런 거를 좀 지켜봐야 네. 될 텐데 북미 대화가 만약에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비핵화가 아니라 핵무기를 좀 줄이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전망이 있는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북미가 직접 소통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패싱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북미 관계 그리고 남북 관계 좀 전망을 들어볼까요? 네, 하노이담 결렬 이후에도 트럼프는 김정은에 대해서 악의적인 말을 내뱉지 않아요. 그만큼 그 양 지도자가 쌓아왔던 히스토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방식이 이루어지더라도 지금은 워낙 이제 전장이 많다 보니까 북핵이 중심이 되진 않지만 언젠가는 그 부분이 문제가 될 텐데 녹록치 않은 함수예요. 왜냐하면 이제 북의 핵 보유를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금 NPT 체제하에서 핵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레코기니션 됐지만 인지는 되어 있지만 승인받지 않은 여러 국가들은 그 과정에 나름대로의 절차들이 있었거든요. 단순히 북미 협상을 통해서 쉽게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그 안에서 대한민국이 취해야 될 외교적 입장이나 또는 패싱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권역의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일본과 그리고 중국과 함께 좀 외교적 역량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일본과 뭐 우리나라에도 그 핵을 갖자는 목소리가 있지만 일본 내에도 있을 걸로 압니다만은 절대 그건 미국이나 P5라고 불리우는 기존의 핵 보유 국가들에서 인정할 수 없는 것들이고요. 그와 같은 방식을 중국이 또 용인할 리가 없거든요. 찾다 보면은 우리 이 영내에서의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우리 인접 국가들이 가질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북핵 문제가 처리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네네. 그 조금 전에 이제 윤 대통령의 이제 발언, 미중 관계에 대한 기조가 좀 변화하는 듯한 암시하는 듯한 이제 발언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에게 미국과 중국은 양자택일이 아니다. 최근에 이제 윤 대통령이 이런 이제 발언을 두고 한미 동맹에 올인했었던 가치 외교에 좀 변화가 이제 기조 변화가 오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는데요. 트럼프 2기가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제 공을 많이 들였었던 한미일 삼각 협력에 의미를 두지 않거나 또 중국과 단판을 지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변수가 많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 좀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까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사실 뭐 외교에서는 기본적인 이야기거든요.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동맹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발언에 좀 경솔함에 대해 지적하는 사설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정치인의 발언, 특히 대통령의 발언은 맥락 안에서
판단이 되는데 직전에 계속 가치 외교를 강조해 왔던 탓에 대통령의 외교 업계에서는 너무나 상식적인 발언조차도 다른 의미로 읽힐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동맹에 있어서의 발을 빼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겁니다. 그건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 외교에서 저희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해 온 것처럼 국익 중심의 외교가 근본적인 거죠. 저는 어떤 방침을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발언은 좋은데 그것들을 구사할 만큼의 외교적 역량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외교전선에서의 행보를 보면은 조금 의문은 듭니다. 하지만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중국하고 러시아도 관계가 물과 기름인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게 러시아가 많이 기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일본 역시도 트럼프의 당선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때고, 일본 내에서도 기시다 총리가 다시 당선되긴 했지만 내부적으로 어떻게 정치 체제를 이제 마련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많은 때입니다. 이런 때이기 때문에 저는 중국과의 관계도 한중 간의 관계를 중심에 두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아까 북한 핵 문제를 풀어갈 때처럼 권역 내의 문제로 보고 오히려 우리 영내에 있는 국가들 간의 미묘한 입장 차를 활용하는 좀 한국 중심의 외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좀 잘하셨으면 좋겠네요. 예. 네. 네, 또 우리 경제에 직접 미칠 영향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지원법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법 이런 것들을 또 폐지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관세 장벽이 또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요. 반면에 윤 대통령과의 트럼프 당선인 통화에서 조선업에선 또 기회일 수 있다 이런 또 키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업들과 수출 정책에 좀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들어볼까요? 그 점이 가장 우려되는 지점인데요. 저희가 반도체 시장에서 사실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미중 갈등 때문에 반도체 업계는 아직도 지금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대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TSMC가 미국하고 굉장히 결연해서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 4나노 밑인가 2나노 밑의 공장들은 절대 외부에 지지 않습니다. 자국에 짓습니다. 다들 보호주의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 경쟁에서 우리 중심의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미국이 그렇게 유연하게 우리나라 조선산업과 윈윈할 거라고만 장밋빛으로 봐서도 안 되는 거죠. 방금 언급하신 내용조차도. 메이드 인 USA가 굉장히 엄격할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조선 산업의 우리 땅에서의 어떤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까지도 각오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 단순하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그 환경과 관련해서 IRA법이 트럼프가 부정할 수밖에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부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 그리고 또 관세가 사실 거의 캐치프레이즈처럼 돼가지고 이미 민주당 정부에서도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올릴 수밖에 없었는데 트럼프는 공헌한 정부니까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중국이나 인접 다른 국가들도 염려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같이 수출 그리고 또 미국의 의존도가 높은 입장에서는 많이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때야말로 외교뿐만 아니라 경제도 자국 우선주의, 그야말로 우리 정부가 좀 견지해야 될 우리 국익을 위한 경제 정책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들으면서 어쩜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지. 이제 삼선이시잖아요. 네. 이제 초선 때 이제 대변인도 하셨고 네. 재선 때 이례적으로 외통위원장도 하셨었죠. 대리 업무를 했었고 또 산중위원장도 했었습니다. 보통 삼선에서 많이들 네, 하는데 네, 네. 그만큼 이제 당내에서도 굉장히 인재로 평가 이제 받고 계십니다. 삼선에서는 더욱 더 무겁게 이 의원직을 지금 받아들이고 생각이 이제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은 22대 국회에서 좀 어떤 포부와 이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질문 주셨던 것에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외교와 경제가 떨어질 수 없고 특히 에너지 문제라든지 반도체 문제는 한중일이 사실 영내에서 갈등하고 있을 수 없는 협력의 지점들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북핵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이제 한중일의 어떤 영내,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경제협력체든 영내 FTA든 간에 다양한 방식의 저는 EU와 유사한 방식의 우리만의 어떤 정치 체제를 만들어내는 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꿈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갈등이 있지만 일본 역시도 지금 녹록치 않은
그 일본 보수도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게 긍정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저희가 의원회견을 통해서 하고 또 중국이 체제가 다르긴 하지만 복잡한 관계 내에서 한국의 그래도 우호적 자세를 채워오면서 비자 면제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요 공간들을 후벼팔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주역이 외교현장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역할을 의원회견에서 저를 비롯해서 모 의원님과 아울러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역시 외교에 방점을 찍는 그런 이제 의원 활동을 포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파워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표 선거 내용 그리고 이제 트럼프 2기 외교 안보 대응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의원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네, 잘 잘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